긴급 속보입니다. 북한 핵 기밀을 알고 있던 미국인 과학자가 국경을 돌파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지시하기를 살아서든 죽어서든 찾아내라. 평양 전체가 봉쇄됐고 CIA는 비상회의에 돌입했습니다. 10년간 북한에 억류되어 핵미사일 개발을 주도했던 MIT 박사 마이클 패터슨. 그가 목숨 건 탈출을 감행한 이유는 충격적입니다. 국가 기밀도 자유도 아닌 단 하나, 죽어가는 8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의료진이 포기한 소년, 서울대병원이 되살린 기적, 압록강 총격전부터 인천공항 도착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7일간의 실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2024년 9월, 내 인생은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 가족을, 그리고 내 선택을 완전히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죠. 그 지옥 같은 내 지난 이야기, 솔직하게 다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패터슨입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핵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죠. 2015년 10월, 저는 평양에서 열린 국제 핵물리학 학술 대회에 초청받았어요. 당시 35살이었고 순수하게 학문적 교류를 기대했습니다. 학회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호텔 방문을 누군가 두드렸죠. 시간은 새벽 5시였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5명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따라오라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미국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어요. 황당했습니다. 저는 평생 실험실에서만 살았던 과학자였거든요. 정치에는 관심도 없었죠. 하지만 북한 보위부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신문실은 지하 3층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과 형광등 하나가 전부였죠. 6달 동안 그곳에서 살았어요. 매일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누가 당신을 보냈느냐? 어떤 정보를 빼돌리려 했느냐? 저는 계속 부인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제 노트북에서 발견됐다는 암호화된 파일, 제가 찍었다는 군사시설 사진, 모두 조작이었죠. 하지만 변호사도 없고 대사관 접촉도 차단된 상태에서 저는 무력했어요. 어느 날 신문관이 달라진 제안을 했습니다. 협력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죠.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술 자문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거부하면 간첩죄로 공개 처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어요. 보스턴에 있는 부모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북한 핵 개발 시설의 기술 고문이 됐어요. 처음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연구소로 출근했죠.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감시원이 항상 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따라왔죠. 제가 맡은 일은 핵탄두 소형화 작업이었어요.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만큼 작고 가볍게 만드는 거였죠. 양심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지식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었으니까요. 2년째 되던 해 북한 당국이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평양이대 출신 통역사 김수진과 결혼하라는 거였죠. 그녀는 28살이었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정략 결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지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도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 놓인 거였죠.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1년 후 아들 데이비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딸 사라가 왔죠. 아이들이 생기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탈출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으니까요. 평양에서의 생활은 나름 안정적이었어요. 간부 아파트 25층에 살았고 전용차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특별 상점에서 외국 물건을 살 수 있었죠. 데이비드는 엘리트 유치원에 다녔고 사라는 음악 영재 교육을 받았어요. 하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매주 보위부 요원이 집에 와서 보고서를 작성했죠. 제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됐어요. 아이들 학교 선생님도 정보원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제가 만든 무기가 어딘가에서 폭발하는 꿈이었죠. 2019년 여름, 데이비드가 5살이 됐을 때였어요. 수진이 몰래 보관하고 있던 사진 한 장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10년 전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수진의 언니가 탈북해서 보낸 거였어요. 사진 속 서울은 평양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은 거리,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수진은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울었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아빠는 어디서 왔어? 미국이라는 곳은 어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위험했죠. 2024년까지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북한 핵미사일 실전 배치 계획국의 기술 고문으로요. 김정은이 직접 승인하는 프로젝트를 다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북한 핵무기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었죠.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언제 완성되는지, 발사 체계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였어요. 만약 제가 탈출한다면 모든 기밀이 새어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욱 철저히 감시받았습니다. 집 앞에는 항상 보위부 차량이 주차돼 있었죠. 제 전화는 도청됐고 이메일은 검열됐어요. 연구소 출입문에는 홍채 인식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응했어요. 이게 제 삶이라고 받아들였죠. 데이비드와 사라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자유는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9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9월까지요. 2024년 9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23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에요. 연구소 사무실에서 미사일 궤도 계산을 하고 있을 때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데이비드가 학교에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평양적십자병원 응급실에 있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연구소를 나가려면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젠장, 내 아들이 아프다는데 이 지긋지긋한 나라는 뭐하나. 자유로운 게 없으니 답답해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다릴 시간이 없었죠. 저는 그냥 뛰쳐나갔어요. 경비원이 제지했지만 무시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병원으로 직행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복도에서 울고 있었어요. 사라는 엄마 품에 안겨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응급실 안에 있었죠. 의사 2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첫 번째 의사가 말했습니다. 전신 경련을 일으켰다고요. 의식을 잃었고 10분 동안 깨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데이비드를 봤어요. 8살 아들이 하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죠. 제 손을 잡았을 때 아들의 손은 차가웠어요. 다음 날부터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뇌 컴퓨터 단층 촬영, 뇌파 검사, 혈액 검사. 북한 최고 수준의 병원이라고 했지만 장비는 낡았어요. 단층 촬영기는 1990년대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이런 기계에 내 자식을 맡겨야 한다니. 내 인생이 너무 어이가 없고 원망스럽고 우리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사흘 후 결과가 나왔어요. 신경과 과장이 저와 수진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죠. 의사가 입을 열었어요. 희귀신경퇴행성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어 발작을 일으키는 병이라고요. 원인은 불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치료가 가능하냐고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의료 수준으로는 완치가 어렵다고 했죠. 약물로 증상을 억제하는 게 전부라고 했어요. 그럼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뇌사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수진이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죠. 저는 의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냐고요. 해외 치료는 어떠냐고 물었죠.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슬쩍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조선이나 미국에서는 수술로 치유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기술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비도 없고 전문의도 없다고 했죠. 저는 이 순간 이후부터 앞뒤 가릴 정신도 없었고 말 그대로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어요. 데이비드는 집에 돌아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침대 옆에 앉아 있었죠.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걸 지켜봤어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신경물리학 논문을 여러 편 읽었었어요. 난치성 뇌전증 치료에 관한 연구도 있었죠. 수술 성공률이 80%를 넘는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북한이었습니다. 저는 핵 기밀을 알고 있는 억류자였죠. 해외 치료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어요. 다음 주부터 데이비드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발작 횟수가 늘어났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사흘에 한 번으로 늘었죠. 그러다 이틀에 한 번, 그리고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학교는 다닐 수 없었어요. 집에서 쉬어야 했죠. 수진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을 돌봤습니다. 저는 연구소 일을 계속해야 했어요. 빠지면 의심받으니까요. 10월 중순쯤이었어요. 데이비드가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경련이 15분이나 지속됐어요.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실려갔죠. 의사는 더 강한 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했어요. 데이비드는 하루 종일 졸음에 시달렸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죠. 8살 아이가 할아버지처럼 느리게 움직였어요.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 죽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죠. 괜찮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걸요. 6살 살아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이상하다는 걸요. 10월 말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이 몰래 중국산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영국 방송이었죠. 북한에서는 불법이지만 암시장에서 구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방송에서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신경외과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난치성 뇌전증 수술 성공률이 90%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제게 라디오를 건넸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송은 계속됐죠. 최신 뇌영상 기술과 정밀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환자들이 정상 생활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라디오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수진을 봤습니다. 아내 눈에도 똑같은 생각이 보였죠.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아이들이 듣지 못하게요. 데이비드를 살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것. 하지만 그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저는 북한 핵심 기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제가 사라지면 북한 전체가 뒤집힐 거였어요. 실패하면 가족 전체가 처형당할 게 분명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데이비드가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시도라도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11월 첫째 주였습니다. 데이비드가 또 큰 발작을 일으켰어요. 이번엔 20분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3시간 만에 의식을 되찾았죠.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몇 주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데이비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요. 설령 그게 북한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라 해도요. 저는 10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동창 중에 제임스 김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졸업 후 중앙정보국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연락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연락하죠? 제 모든 통신은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왕래이 교수였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교의 중국인 객원 교수였죠. 저는 그와 가끔 학술 토론을 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왕 교수를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핵융합 연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헤어질 때 작은 USB 메모리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암호화된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임스 김에게 보내는 도움 요청이었죠. 그리고 북한 핵 프로그램 기밀 일부를 첨부했어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왕 교수는 아무 말 없이 USB를 받았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이 주일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역시 USB 형태였죠. 암호를 풀었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패키지 수령했다. 배송 준비 중이다. 고객 번호는 0329다. 0329는 제 생일이었어요. 3월 29일. 제임스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중앙정보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였어요. 어떻게 가족 4명이 북한을 빠져나가느냐는 거였죠. 특히 수시로 발작하는 데이비드를 데리고요. 11월 중순. 데이비드의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어요.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었고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셋째 주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천장만 바라봤어요. 데이비드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지만 언제 또 발작할지 몰랐죠. 수지는 아들 침대 옆에서 졸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선택지는 2가지뿐이었어요. 북한에 남아서 데이비드가 죽어가는 걸 지켜보거나 목숨을 걸고 탈출하거나 중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위험 요소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자의 습관이죠. 모든 변수를 숫자로 바꿔서 성공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생존 확률 20% 미만. 저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김정은이 직접 나설 거예요. 국경 전체가 봉쇄될 겁니다. 보위부 특수부대가 투입되겠죠. 잡히면 가족 전체의 공개 처형이 확실했어요. 하지만 남는다면요. 데이비드는 3달 안에 죽습니다. 확실해요. 저는 아들이 죽어가는 걸 매일 지켜봐야 하죠.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 날 밤 수진과 마주 앉았어요. 아이들은 잠든 뒤였습니다. 우리는 속삭이듯 이야기했죠. 수진이 먼저 말했어요. 시도해봐야 한다고요. 데이비드를 그냥 보낼 순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실패하면 사라까지 잃는다고 말했죠.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데이비드 혼자 보낼 순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 가야 한다고요. 남은 사람은 인질이 된다고 했죠.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지난 5년간의 관찰을 떠올렸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교에서 만난 중국인 교수들이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왕레이였죠. 그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신뢰할 수 있었어요. 왕 교수에게 접촉한 건 1달 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학술 토론이었죠. 하지만 헤어질 때 작은 USB를 건넸어요. 그 안에 제임스 김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2주일 후 답장이 왔어요.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중앙정보국이 접촉을 수락했다는 내용이었죠. 배송 준비 중이라는 한 줄이 전부였지만 충분했어요.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신분증이었어요. 북한 주민증으로는 국경을 넘을 수 없었죠. 중국인으로 위장해야 했습니다. 암시장 브로커를 찾아야 했어요.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연구소 동료 최철을 떠올렸어요. 그는 가끔 외국 담배를 피웠죠. 암시장과 연결돼 있다는 뜻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최철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겉으로는 담배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제 눈빛을 보고 최철은 알아챘어요. 그날 밤 최철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연구소 뒷문 근처였죠. 그는 한 장의 메모지를 건넸어요. 전화번호와 암호 같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호랑이라는 브로커였어요. 신의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위험하지만 실력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최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조심하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다음날 저는 공중전화를 찾았어요. 연구소에서 3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몰래 나가서 전화를 걸었죠. 호랑이는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저는 최철의 암호를 말했죠. 그러자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뭐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족 4명의 중국인 신분증이 필요하다고요. 호랑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불렀죠. 8,000달러였어요. 저는 5,000달러밖에 없었습니다. 10년간 모은 전부였죠. 젠장, 이런 거지 같은 상황, 정말 못 견디겠더군요. 호랑이는 웃었어요. 그럼 실패하라고 했습니다. 이 자식이 하고 욕을 퍼붓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협상했어요. 선불 5,000달러, 성공하면 나중에 3,000달러 더 주겠다고요. 호랑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습니다. 단 실패해도 환불은 없다고 했죠. 일주일 후 신의주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출장 명목으로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중국 접경 지역 핵시설 점검 일정이 있었어요. 11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저는 신의주로 갔어요. 공식적으로는 이틀 일정이었죠. 첫날 밤 호텔을 빠져나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얼굴에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5,000달러를 건넸죠. 호랑이는 세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2주일 후 신분증이 준비된다고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으로 위장할 거라고 했죠. 탈출 루트도 그가 정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성공 확률이 얼마냐고요. 호랑이는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어요. 50%라고요. 하지만 당신 같은 고위급은 30%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어요.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북한 전체가 뒤집힐 거라고요. 국경이 완전 봉쇄될 거라고 했죠. 그래도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랑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아들 때문이냐고요.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호랑이가 웃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목숨 걸고 도망치는 이유는 2가지뿐이라고 했죠. 돈이거나 가족이라고요. 당신은 돈이 없으니 가족이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이야기를 했어요. 병 이야기, 북한 의사들이 포기한 이야기, 남쪽에서는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 호랑이는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이해한다고요. 자기도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다고 했죠. 딸 하나 대학 보내려고요. 그날 밤 저는 평양으로 돌아왔어요. 수진에게 모든 걸 보고했습니다. 신분증은 2주일 후 준비된다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죠. 수진은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계획을 세웠어요. 목소리를 낮춰서요. 데이비드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수시로 발작하는 아이를 어떻게 국경까지 데려가느냐는 거였죠. 호랑이가 제안한 방법은 수면제였어요. 적정량의 수면제를 먹여서 깊게 재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작도 억제되고 조용히 이동할 수 있다고 했죠.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최철이 병원에서 수면제를 구해줬습니다. 강력한 진정제였죠. 성인용이라 데이비드에게는 절반만 투여해야 한다고 했어요. 사라는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어요. 6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여행 간다고 해야 했죠. 수진이 미리 연습을 시켰어요.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요. 12월 첫째 주였습니다. 호랑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신분증이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12월 15일에 움직이라고 했죠. 왜 그날이냐고 물었어요. 호랑이가 설명했습니다. 압록강이 얼기 시작하는 시기라고요. 얼음이 두껍지 않아서 경비가 느슨하다고 했습니다. 보름 후면 완전히 얼어서 경비가 강화된다고 했죠. 저는 달력을 봤어요. 12월 15일까지 2주일 남았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또 큰 발작이 있었어요. 25분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수진과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정말 하겠냐고 물었어요. 수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다고 했죠. 데이비드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한다고 했어요. 사라도 불렀어요.
6살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아빠 친구 별장에 여행 간다고요. 오빠 치료에 좋은 공기가 있는 곳이라고 했죠. 사라는 좋아했어요. 여행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달랐습니다. 8살 아들은 뭔가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돌아올 수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죠.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아빠가 너를 지킨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12월 14일 밤이었습니다. 내일이 디데이였어요.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수백 번 반복했죠. 새벽 1시에 일어나기로 했어요. 집을 빠져나가 호랑이 차를 타는 겁니다. 신의주까지 2시간, 거기서 압록강까지 30분. 새벽 3시에 강을 건너야 했죠. 실패하면 끝이에요. 가족 모두 죽습니다. 성공해도 중국에서 또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10년 전 평양에 온 날을 떠올렸습니다. 학술대회 초청을 받고 설레던 35살 과학자.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을 만났고 데이비드와 사라가 태어났으니까요. 이제 그 아이들을 지킬 차례였어요. 12월 15일 새벽 1시가 됐습니다. 12월 첫째 주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충성스러운 핵과학자였습니다. 연구소에 출근해서 미사일 배치 계획을 작성했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썼어요. 모두가 평소와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달랐어요. 집에 돌아오면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진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죠. 창문은 꼭 닫았어요. 도청 장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호랑이에게서 첫 번째 꾸러미가 도착한 건 12월 5일이었습니다. 최철이 점심시간에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안에는 중국인 신분증 4장이 들어 있었죠. 저는 장밍휘가 됐어요. 40세 중국 사업가였습니다. 수지는 리웨이 36살 주부였죠. 데이비드는 장타오 9살, 사라는 장메이 7살로 바뀌었어요. 신분증 품질이 놀라웠습니다. 홀로그램도 완벽했고 사진도 자연스러웠어요. 호랑이가 전문가라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월 7일 연구소에 갑자기 보위부가 들이닥쳤어요. 전면 수색이었습니다. 누군가 익명 제보를 했다고 했죠. 핵심 과학자 중 한 명이 외부와 접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사무실도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 컴퓨터,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졌어요. 다행히 신분증은 집에 숨겨놨었죠. 하지만 암시장에서 산 중국산 감기약이 발견됐어요. 보위부원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데이비드가 아파서 샀다고요. 외화 상점에서 구입했다고 했죠. 신문이 6시간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됐어요. 누구에게서 샀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다른 물건은 없느냐. 저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아들이 아파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보위부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마지막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요. 외화 상점 이용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알아챘어요.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죠.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큰 문제는 집 앞이었습니다. 보위부 차량이 주차돼 있었어요.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왔는데 이제는 24시간 붙어 있었죠. 감시 수위가 올라간 겁니다. 저는 호랑이에게 연락했어요. 공중전화를 찾아서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고요. 원래는 12월 15일이었는데 12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사흘을 앞당기는 거였죠. 준비 시간이 부족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12월 8일 밤
최철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연구소 뒷문에서 만났어요. 그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최철이 말했어요. 보위부가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고요. 누군가 최철이 암시장과 연결돼 있다고 제보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조사를 받을 거라고 했죠. 저는 미안했어요. 제 때문에 최철이 위험해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최철은 괜찮다고 했어요. 자기는 익숙하다고 했죠. 조심하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틀 후 최철이 실종됐습니다. 출근하지 않았어요. 연구소는 발칵 뒤집혔죠. 소문이 돌았습니다. 최철이 반역죄로 체포됐다고요. 저는 공포에 떨었어요. 최철이 고문당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그가 제 이야기를 한다면 끝이에요. 가족 모두 체포될 거였죠.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까지 보위부가 올까봐 문만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최철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공개 재판 후 처형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의 희생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12월 10일, 디데이 전날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또 큰 발작을 일으켰어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15분 동안 경련했고 입에서 거품이 났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3시간 만에 깨어났습니다.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안에 뇌사 상태가 올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절박했어요. 내일 탈출하지 않으면 데이비드는 여기서 죽습니다. 하지만 탈출하다 실패해도 죽죠. 어느 쪽이든 죽음이었어요. 그날 밤 수진과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가방 2개를 챙겼어요. 옷 몇 벌, 비상약품, 그리고 $5,000 현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신분증은 옷 안쪽에 꿰맸어요. 만약 검문당하면 바로 꺼낼 수 있게요. 데이비드 수면제도 준비했습니다. 최철이 구해준 강력한 진정제였죠. 사라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일 여행 간다고만 했습니다. 사라는 신나했어요. 처음 가는 여행이니까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달랐습니다. 8살 아들은 뭔가 느끼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계속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가 제게 왔어요. 아빠, 우리 정말 돌아올 수 있어?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데이비드가 속삭였습니다. 아빠, 무서워.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용기 내야 했죠. 아빠가 지켜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12월 12일이 됐습니다. 오늘이 디데이예요. 새벽 1시 30분에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호랑이가 뒷골목에서 기다릴 거예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자정 30분이었습니다. 1시간 후면 출발이죠. 수지는 아이들 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집 앞 보위부 차량이 보였어요. 요원 2명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저들을 어떻게 속일까 고민했습니다. 1시가 됐어요. 수진이 나왔습니다. 준비됐다고 했죠. 데이비드에게 수면제를 먹였다고 했어요. 30분 후면 깊은 잠에 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깨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안고 나가기로 했죠. 데이비드는 제가 업기로 했어요. 1시 20분이었습니다. 10분 후면 출발이에요. 저는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증, 현금, 약품 모두 있었어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10년을 산 집이었죠. 여기서 데이비드와 사라가 태어났어요.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가자고요. 1시 30분이 됐습니다. 저는 데이비드를 등에 업었어요. 수면제 때문에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사라를 안았죠. 뒷문으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죠. 1층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뒷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없었죠.
저는 호랑이가 말한 위치로 갔어요. 골목 끝 폐건물 옆이었습니다. 차 한 대가 불을 끄고 서 있었어요. 호랑이였습니다. 저는 안도했죠. 수진과 함께 차에 탔습니다. 호랑이가 시동을 걸었어요.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보위부가 듣지 않을까 걱정됐죠. 바로 그때였어요. 집 앞에서 차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호랑이가 속삭였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수진이 사라를 꼭 안았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불이 켜지지 않자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대상자 응답 없음. 집 수색 요청합니다. 우리에겐 30초도 남지 않았어요. 호랑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십니까? 마십니까? 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호랑이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불을 끄고 소리 없이요. 뒤에서 보위부 요원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이때 1분 1초가 긴장의 최고조였고 지금도 말하면서 오장육부가 다 떨리는 기분입니다. 말로 꺼내기도 무서운 그때 그 일. 여러분들겐 숨김없이 다 얘기하겠습니다. 호랑이의 차는 평양 뒷골목을 미로처럼 빠져나갔어요. 불을 끄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너무 빠르면 의심받으니까요. 저는 뒤를 계속 돌아봤어요. 추격하는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호랑이가 불을 켰어요. 이제 평양 외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고 했죠. 검문소가 2곳 남았다고 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제 무릎에서 깊게 자고 있었어요. 수면제 때문이었죠. 사라는 수진 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와 수진만 깨어 있었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새벽 2시였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어요. 경비병 2명이 차를 세웠습니다. 호랑이가 창문을 내렸죠. 경비병이 손전등을 비췄어요. 차 안을 살폈습니다. 저는 중국인 신분증을 준비했죠. 하지만 경비병은 호랑이만 봤어요.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물었습니다. 호랑이가 담배 한 갑을 건넸어요. 신의주 가는 길이라고 했죠. 중국 관광객 모시고 간다고 했습니다. 경비병이 담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차 안을 다시 봤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죠. 데이비드가 깊게 자고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경비병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라는 신호였어요. 호랑이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나자 저는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호랑이가 말했어요. 다음 검문소가 문제라고요. 거기는 돈이 안 통한다고 했습니다. 새로 온 경비병이라서 원칙주의자라고 했죠. 2시 30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가 보였어요. 차량이 줄 서 있었습니다. 3대 정도였죠. 우리 차례가 오려면 10분은 기다려야 했어요. 차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 같았습니다. 혹시 평양에서 추격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을까 걱정됐어요. 무전으로 우리 인상착의가 전달됐을지도 몰랐죠. 데이비드가 꿈틀거렸어요. 수면제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물을 꺼냈어요. 수면제를 조금 더 타서 먹였습니다. 데이비드가 눈을 살짝 떴어요. 아빠, 저는 쉿하고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조용히 자야 한다고 했죠. 데이비드가 다시 눈을 감았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경비병이 다가왔어요. 25살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신분증 보여주세요. 호랑이가 자기 신분증을 먼저 내밀었어요. 경비병이 확인하더니 뒤쪽을 봤습니다. 탑승객들 신분증도 보여주세요. 저는 중국인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장밍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수진도 이외의 신분증을 냈어요. 아이들 것도 함께 건넸습니다.
경비병이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손전등으로 신분증을 비추고 사진과 얼굴을 대조했죠. 저 아이는 왜 저래요? 경비병이 데이비드를 가리켰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파서 병원 가는 중입니다. 제가 중국어로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의주에서 중국 병원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경비병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봤어요. 증명서는 있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병원 증명서 같은 건 없었거든요. 호랑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경비병에게 건넸죠.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경비병이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30초 정도 망설이더니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죠. 빨리 가세요. 경비병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호랑이가 엑셀을 밟았어요. 검문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어요. 방금 죽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신의주까지 일직선이라고요. 1시간 반이면 도착한다고 했죠. 거기서 압록강까지는 30분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됐어요. 차창 밖으로 어둠만 보였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집도 보이지 않았어요. 북한의 시골은 정말 깜깜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또 움직였어요. 이번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발작, 전조 증상 같았어요. 저는 급하게 약을 더 먹였죠.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8살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10년 전 평양에 오지 말았어야 했죠.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신의주였습니다. 국경 도시라서 다른 곳보다 밝았죠. 호랑이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요. 신의주는 보위부가 많다고 했습니다. 국경이니까 당연했죠. 차는 신의주 외곽으로 돌아갔어요. 시내를 피하는 거였습니다. 비포장도로였죠. 차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사라가 깼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수진이 딸을 달랬어요. 여행지 가는 중이라고 했죠. 조금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다시 잠들었어요. 6살 아이라 금방 잠들었습니다. 차가 흔들려도 상관없었죠. 새벽 5시였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서둘러야 한다고요. 해가 뜨기 전에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죠.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한다고 했어요. 압록강까지 2km라고 했습니다.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죠. 저는 데이비드를 등에 업었어요. 8살이지만 많이 말랐습니다. 20kg도 안 됐어요. 수지는 사라를 안았죠. 호랑이가 앞장섰습니다. 손전등 하나만 켰어요. 너무 밝으면 안 된다고 했죠. 우리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어요. 데이비드를 업고 산을 오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30분 후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호랑이가 손을 들어 멈추라고 했어요.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호랑이가 앞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게 압록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죠. 어둠 속에서 강이 보였어요. 넓고 검은 강이었습니다. 표면이 얼어있는 게 보였죠. 하지만 완전히 온 건 아니었어요.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이었어요. 저렇게 가까운데 갈 수 없었던 거죠. 10년 동안요. 호랑이가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40분이라고 했습니다. 6시까지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죠. 해가 뜨기 전에요. 내려가는 길은 더 힘들었어요. 경사가 급했습니다. 데이비드를 업고 내려가느라 2번이나 넘어질 뻔했죠.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갈대가 무성했어요. 바람이 불어서 갈대가 흔들렸습니다. 소리가 무서웠어요. 호랑이가 얼음을 확인했습니다. 발로 눌러봤어요. 단단해 보였죠. 하지만 중간 지점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 역할은 끝입니다. 호랑이가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불빛까지 가세요. 중국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물었어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고요. 호랑이가 대답했습니다. 20분 정도라고요. 하지만 절대 뛰면 안 된다고 했죠. 얼음이 깨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호랑이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만 남았죠. 저는 수진을 봤습니다. 아내 얼굴에 두려움이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할 수 있어요. 데이비드를 다시 업었습니다. 수진은 사라를 안았어요. 우리는 얼음 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밑에서 쩍 소리가 났어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죠. 움직이지 말라고 수진에게 말했어요. 10초를 기다렸습니다. 얼음이 버텼어요. 저는 천천히 다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또 소리가 났지만 버텼죠. 이렇게 조금씩 전진했어요. 10m, 20m, 30m. 강 중간쯤 왔을 때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죠.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보였어요. 북한 경비대였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멈춰라. 수진이 제 팔을 잡았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앞을 봤습니다. 중국까지 500m 남았어요. 뛰어요. 저는 외쳤습니다. 데이비드를 더 꽉 붙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수진도 사라를 안고 뒤따라왔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죠. 총알이 얼음에 박혔습니다. 물이 튀었어요. 저는 계속 뛰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깼어요. 아빠, 무슨 일이야? 괜찮아. 저는 외쳤습니다. 조금만 참아. 또 총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사라가 울기 시작했어요. 무서워. 엄마. 수진이 딸을 달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00m 남았어요. 중국 쪽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뛰었죠. 갑자기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북한 경비병이 얼음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추격이 잠시 멈췄어요. 200m, 100m. 이제 중국 땅이 눈앞이었습니다. 검은색 차량들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손짓하고 있었죠.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50m, 30m, 10m. 드디어 강을 건넜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중국 브로커들이 달려왔어요. 빨리 타세요. 차에 올랐습니다. 데이비드와 사라, 수진, 그리고 저. 차가 출발했어요. 뒤에서 또 총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멀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압록강 너머로 북한이 보였어요. 10년을 산 곳이었죠.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수진이 울고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제 품에서 떨고 있었죠. 사라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았어요. 그게 중요했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한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습니다. 브로커 중 한 명이 말했죠.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요. 중국 공안이 북한 탈북자를 잡으면 다시 북송한다고 했어요. 차는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흔들림이 심했어요. 데이비드가 신음했습니다. 수면제 효과가 완전히 떨어진 것 같았죠. 아빠,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중국이야.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안전해.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차는 30분을 달렸어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집들은 낡았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새벽 6시였으니까요. 한 집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세요. 내일 밤 다시 이동할 거예요.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가구도 거의 없었어요. 방 하나에 이불 몇 장이 전부였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지붕이 있고 따뜻한 곳이면 충분했습니다. 수진이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거였죠. 저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장으로서요.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을 안아줬죠. 사라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그 집에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중국 공안이 순찰한다고 했죠. 브로커가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라면과 빵이었어요. 데이비드가 발작을 일으켰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며 경련하기 시작했죠. 저는 당황했어요. 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데이비드를 옆으로 눕혔어요. 혀를 깨물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3분 정도 경련했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죠. 브로커에게 부탁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브로커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병원 가면 바로 신고당한다고 했죠. 저는 절망했어요. 데이비드를 살리려고 탈출했는데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 후 데이비드가 깼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죠. 물도 제대로 못 마셨어요. 그날 밤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트럭이었어요. 화물칸에 숨어야 했습니다. 좁고 어두웠죠. 공기도 탁했어요. 트럭은 16시간을 달렸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안 멈췄어요.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계속 신음했어요. 사라는 울었고요.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차라리 북한에 남았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참자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트럭이 멈췄습니다. 베이징 외곽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일주일 숨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이번 은신처는 창고였어요. 공장 뒤편에 빈 창고였습니다. 쥐가 돌아다녔죠. 냄새도 지독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상태가 계속 악화됐어요. 하루에 대여섯 번 발작했습니다. 체중도 더 줄었죠. 이제 19kg밖에 안 됐어요. 수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이러다 중국에서 죽는 거 아니냐고요. 빨리 한국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초조했어요. 브로커에게 재촉했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없냐고요. 브로커가 말했죠. 지금 북한이 발칵 뒤집혔다고요. 당신 가족 찾느라 국경이 완전 봉쇄됐다고 했어요. 중국 공안도 수색 중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요청했다고 했죠. 미국인 핵 과학자가 탈북했다고요. 당신 현상금이 10만 달러라고 했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10만 달러면 엄청난 돈이에요. 누구라도 저를 팔고 싶어 할 겁니다. 브로커조차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브로커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돈보다 신용이 중요하다고 했죠. 당신을 무사히 태국까지 보내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창고에서의 일주일은 지옥이었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했고 음식도 형편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거의 먹지 못했어요. 사라가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웠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열도 났습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되는 것 같았죠. 수진의 무릎도 문제였어요. 압록강 건널 때 넘어져서 다쳤던 무릎이었습니다. 부어올랐고 제대로 걷지 못했죠. 저는 가족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의사도 없고 약도 없었죠. 12월 23일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왔어요. 내일 베이징 공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태국행 비행기를 탄다고 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공항 보안이 삼엄하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려고 공항을 감시하고 있다고 했죠. 중앙정보국 요원들이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캐나다 여권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관광객으로 위장할 거라고 했죠. 다음 날 새벽 공항으로 갔습니다. 승합차에 탔어요. 데이비드는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업고 있어야 했죠. 공항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중국 공안도 곳곳에 보였죠.
그들은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중앙정보국 요원 2명이 우리를 만났습니다. 한 명은 동양인이었고 한 명은 백인이었어요. 동양인 요원이 캐나다 여권을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존 박입니다. 요원이 말했어요. 캐나다 시민이에요. 관광차 중국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보안 검색대로 갔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30분을 기다려야 했죠. 저는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혹시 수상한 사람이 있나 확인했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여권을 제시했어요. 검색관이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에 뭔가 입력했죠. 검색관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컴퓨터를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데이비드가 발작을 시작했어요. 제 품에서 경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죠. 중앙정보국 요원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의사입니다. 비켜주세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물러섰습니다. 요원이 가짜 의료,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응급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환자를 의무실로 옮겨야 한다고 했죠. 검색관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요원이 계속 재촉했습니다.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죠. 검색관이 마지못해 통과시켰어요. 우리는 의무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무실이 아니었어요. 중앙정보국이 확보해둔 별도 공간이었죠. VIP 라운지 뒤편이었어요. 데이비드를 눕혔습니다. 경련이 3분 정도 계속됐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죠. 요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습니다. 1시간 후 탑승 시작했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탔습니다. 휠체어에 데이비드를 태웠죠. 승무원들이 도와줬어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제 옆에 수진과 사라는 건너편에 앉았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 공항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죠. 그리고 이륙했어요.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중국을 벗어난 거예요. 북한도 중국도 우리를 잡을 수 없었죠. 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살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았어. 하지만 데이비드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승무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방콕 도착하면 바로 병원 갑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아니, 병원이 아니라 대사관이에요. 비행 시간은 5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 같았어요. 데이비드 호흡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제세동기를 준비해야 하나 고민했죠. 저는 기도했어요.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날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데이비드를 살려달라고요. 조금만 더 버티게 해달라고요. 비행기가 방콕에 착륙했습니다. 수완 나품 공항이었어요. 우리는 제일 먼저 내렸습니다. 휠체어에 데이비드를 태워서요. 입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캐나다 여권이라 문제 없었습니다. 세관도 빠르게 지나갔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국정원 요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SUV였습니다. 패터슨 박사님, 환영합니다. 요원이 악수를 청했어요. 바로 대사관으로 모시겠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왔어요. 방콕은 더웠습니다. 30도가 넘었죠. 차는 방콕 시내를 달렸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자유로운 거리였어요.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요. 30분 후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어줬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죠. 영사관 의무관이 데이비드를 진찰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죠.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특별기로 인천 간다고요. 직항이라 4시간이면 도착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대사관 숙소에서 잤습니다. 12일 만에 처음으로 안전한 잠자리였어요. 침대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수진이 샤워를 했어요. 30분 동안요. 나와서 울었습니다.
12일 동안 제대로 못 씻었거든요. 살아도 깨끗해졌어요. 머리를 감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6살 딸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걱정됐어요. 의무관이 밤새 지켜보고 있었지만 불안했죠. 창밖으로 방콕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화려했어요. 자유로운 도시였죠. 10년 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데이비드야, 조금만 버텨. 하루만 더. 한국 가면 살 수 있어. 다음 날이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12월 25일 새벽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생존의 하루였어요. 한국으로 가는 특별기가 오전 10시에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의무관이 새벽 5시에 깨웠어요. 데이비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 방으로 달려갔죠. 데이비드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호흡이 약했어요. 의무관이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죠. 85%라고 했습니다. 정상은 95 이상이에요. 비행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의무관이 망설였어요.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 있어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가는 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어요. 아침 8시에 대사관을 출발했습니다. 국정원 요원 4명이 동행했어요. 데이비드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공항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방콕은 항상 교통 체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1시간 걸릴 거라고 했죠. 차 안에서 수진이 데이비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데이비드야, 엄마 목소리 들려?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하지만 데이비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눈도 뜨지 못했죠. 사라가 물었습니다. 오빠 죽는 거야? 수진이 딸을 안았어요.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VIP 전용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동선이었죠. 보안 검색도 간소했어요. 특별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전용기였어요. 좌석이 12개밖에 없었습니다. 의료 장비가 실려 있었죠. 데이비드를 비행기에 실었어요. 특수 침대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의료진 명도 탑승했죠.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였어요. 10시 정각에 이륙했습니다. 방콕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어요. 인천까지 넉 시간 반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1시간은 조용했어요. 데이비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90까지 올라갔죠. 하지만 2시간째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이비드 심박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분당 60에서 50으로요. 간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를 불렀어요. 두 사람이 데이비드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안 좋았어요. 심정지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세동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공포에 떨었어요.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데이비드. 저는 아내를 붙잡았어요. 의료진이 일하게 해야 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하나, 둘, 셋. 리듬에 맞춰서요. 3분이 지났습니다. 데이비드 심박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55, 60, 65.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방금 아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요. 수지는 계속 울고 있었죠.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2시간 반 남았다고요. 버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장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인천에 도착하려는 거였죠.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난기류 때문이었습니다. 3시간째 데이비드가 또 위험해졌어요. 이번엔 호흡이 멎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인공호흡을 시작했죠. 저는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1시간만 더 버티게 해주세요. 신이 있다면 제발요. 10분 후 데이비드가 다시 숨 쉬기 시작했어요. 아주 약하게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착륙하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한다고요. 1초도 지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기장이 관제탑에 연락했습니다. 의료 응급 상황이라고 했어요. 착륙 즉시 앰뷸런스 대기 요청한다고 했죠.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기장이 방송했어요. 곧 인천공항 상공에 도착한다고요. 10분 후 착륙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인천이 보였죠. 10년 만에 보는 한국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어요. 자유의 땅으로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추격도, 도피도, 모든 게요.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들것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구급대원 4명이었습니다. 데이비드를 신속하게 옮겼어요. 들것에 실어서 내렸습니다. 앰뷸런스가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었죠. 저희도 따라 내렸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였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12월에 한국은 추웠죠.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자유로운 공기를요. 감시 없는 하늘을요. 10년 만이었습니다. 앰뷸런스에 탔어요.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간다고 했어요. 40분 거리라고 했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차량들.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이 창밖을 보며 울었어요. 10년 전 떠났던 나라였습니다. 언니를 따라 탈북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곳이죠. 이제 돌아왔어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남조선이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여기가 대한민국이야. 우리 진짜 집이야. 앰뷸런스 안에서 구급대원이 계속 데이비드를 돌봤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고 심박수를 체크했어요. 병원에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죠. 오후 3시 10분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의료진 1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를 즉시 옮겼습니다. 의사들이 달려들었어요. 체계적이고 신속했습니다. 10년 전 평양병원과는 차원이 달랐죠. 주치의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김태훈 교수라고 했습니다. 소아신경외과 전문의라고 했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데이비드를 검사실로 데려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MRI와 CT 촬영을 한다고 했죠. 저희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수진, 사라, 그리고 저, 국정원 요원 한 명도 함께 있었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김태훈 교수가 나왔어요.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교수가 말했어요. 저희는 긴장했습니다. 나쁜 소식일까 봐 두려웠죠. 김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어느 걸 먼저 듣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나쁜 소식부터요. 저는 대답했어요. 최악을 먼저 알고 싶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상태가 매우 이중하다고요. 뇌 손상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받은 치료가 거의 없었다고 했죠. 방치와 다름없었다고요.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10년 전 평양에 가지 말았어야 했죠. 하지만 김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수술이 가능하다고요. 어렵지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MRI 사진을 보여줬어요. 뇌의 특정 부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제거하면 발작이 멈춘다고 했어요. 완치 가능하다고 했죠. 성공률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대답했어요. 75%라고요. 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데이비드 상태를 고려하면 이것도 높은 편이라고요. 수술하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사망한다고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술해 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새벽 6시에 수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12시간 걸릴 거라고 했죠. 그날 밤 병원에서 잤습니다.
중환자실 옆 보호자 대기실이었어요. 소파에서 잤죠. 하지만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자정쯤 데이비드 면회를 갔어요. 중환자실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들렸죠. 데이비드는 튜브를 여러 개 달고 있었어요. 호흡기, 링거, 모니터. 작은 몸에 너무 많은 장치였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작은 손이었죠. 8살 손이었어요. 데이비드야.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빠, 목소리 들려? 내일 수술해. 그럼 나아질 거야. 오빠랑 뛰어놀 수 있어. 학교도 갈 수 있고. 데이비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기계의 도움으로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나가셔야 해요. 환자가 쉬어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기 전 다시 한번 데이비드를 봤어요. 작고 연약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아이였죠. 여기까지 살아남았으니까요. 새벽 5시에 깼습니다. 사실 잠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죠.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수진도 사인했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6시 정각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데이비드를 수술실로 옮겼어요. 저희는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데이비드가 수술실 문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만 남았죠. 12시간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꼭 안았어요. 사라도 함께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복도 벤치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신이 있다면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1시간이 하루 같았어요. 2시간이 일주일 같았죠. 오전 11시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절반 넘게 왔다고 했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니까요. 오후 3시였습니다. 또 업데이트가 왔어요. 거의 끝났다고 했습니다. 1~2시간 남았다고 했죠. 오후 6시 30분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김태훈 교수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성공했구나. 수술 성공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종양 제거 완벽했고 신경 복원도 잘 됐어요. 이제 깨어나는 걸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 자리에서요. 수진이 저를 부축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사라도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요. 김 교수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제 일입니다.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데이비드가 강한 아이예요. 12월 26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저희 가족이 받은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12월 27일 오후 2시였습니다. 수술 후 20시간이 지났어요. 김태훈 교수가 말했죠.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깨어난다고요.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데이비드가 보였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죠. 여전히 튜브들이 연결돼 있었어요. 수지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사라와 함께요. 이틀 동안 제대로 못 잤거든요.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나왔어요. 환자가 깨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뛰어갔죠.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데이비드 침대 옆에 섰습니다. 아들의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주 조금씩요. 데이비드, 저는 불렀습니다. 데이비드, 아빠야. 들려? 데이비드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없었죠. 하지만 눈을 뜬 거예요. 몇 초 후 데이비드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초점이 잡혔어요. 입술이 움직였죠. 아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아빠야. 데이비드야. 네, 아들. 간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태훈 교수도 달려왔어요. 간단한 검사를 시작했죠. 이름이 뭐예요?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패터슨. 아들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 아들이 말했어요. 맞았습니다. 손가락 움직일 수 있어요? 김 교수가 물었죠. 데이비드가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였어요. 10개 모두요. 완벽했습니다. 김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회복이라고 했죠. 수진을 불렀습니다. 아내가 사라와 함께 달려왔어요. 데이비드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죠. 오빠, 사라가 외쳤어요. 오빠, 깼어? 데이비드가 여동생을 봤어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라야, 그날 저녁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수술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요. 앞으로 재활 치료를 받으면 정상 생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발작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김 교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인을 제거했으니까요. 저는 안도했어요. 15개월간의 악몽이 끝난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데이비드는 빠르게 회복했어요. 혼자 앉을 수 있게 됐고 말도 많아졌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한국에 있는 거야?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그래, 아들. 우리 한국에 왔어. 다시 북한 가야 해?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는 안 가. 여기가 우리 집이야. 데이비드가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밝은 불빛들이요. 여기 좋다.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밝아. 1월 3일 데이비드가 퇴원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왔어요. 아직 걷기는 힘들었지만 재활하면 된다고 했죠. 병원 직원들이 박수로 배웅했습니다. 김태훈 교수도 나와 있었어요. 석 달 후 재활 마치면 뛸 수 있을 거예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요. 데이비드가 웃었어요. 정말요? 저 축구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김 교수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국정원과 통일부가 우리 가족을 도와줬습니다. 마포구에 아파트를 제공했어요. 30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죠. 처음 들어갔을 때 수진이 울었어요. 10년 전 평양 아파트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밝고 따뜻했어요. 여보,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에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이야. 정부 지원도 받았어요. 생활비, 한국어 교육, 의료비 전액 지원. 감사했습니다. 데이비드 재활 치료도 무료였어요.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갔죠.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받았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데이비드가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휠체어 없이요. 처음 걸었을 때 저희는 모두 울었습니다. 사라는 학교에 입학했어요. 서울국제학교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친구들을 사귀었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북한에서 온 아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잘 도와줬어요. 3월이 됐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구원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평화적 핵융합 에너지 연구라고 했죠. 10년간 파괴를 위한 과학을 했다면 이제는 인류를 위한 과학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수진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에서 상담원으로요. 북한 의대 출신이라 간호조무사 자격도 땄죠. 5월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완전히 회복했어요. 뛸 수 있게 됐고 축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훈 교수가 확인했죠. 완치라고요. 어느 날 저녁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가족 4명이 함께요. 반포대교가 보였어요. 분수쇼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물빛이 화려했어요.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 같았죠. 사람들이 웃으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뛰어다녔어요. 사라와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수진이 제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냈어.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이렇게 평범하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요. 평범한 게 가장 큰 행복이더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데이비드와 사라는 여전히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지켜봤죠. 아빠, 데이비드가 외쳤어요. 나 진짜 빨라졌지? 응. 저는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최고야. 유엔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북한 인권 실상을 증언해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아직도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아빠, 해요. 아빠가 용감해서 우리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도와야죠. 3월 20일이었습니다. 제네바 유엔 본부에 섰어요. 각국 대표들 앞에서였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패터슨입니다. 저는 시작했어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출신 물리학자였고 10년간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청중이 집중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과학자가 아닌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아들은 북한에서 치료 불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죠.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신분도 돈도 없는 탈북 가족을 차별 없이 치료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북한에는 제 아들 같은 아이들이 수천 명 있습니다. 치료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청중이 숙연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술이고 자유를 주는 용기이며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이 제 가족에게 준 것은 치료만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성, 자유,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전체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공항에 나와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아빠 멋있었어.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TV에서 봤어.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7월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학교에 입학했어요. 국제학교 3학년이었죠. 첫날 가방을 메고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빠, 다녀올게. 데이비드가 손 흔들었어요. 조심히 다녀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풍경이었어요. 건강하게 학교 가는 아들이요. 어느 날 새로운 탈북 가족을 만났습니다. 과학자 가족이었어요.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아들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2년 전 제 모습이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자유롭게 연구하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0월 3일이었습니다. 오늘이에요. 탈출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을 보며 산책해요. 압록강을 떠올립니다. 같은 강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죠. 압록강은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였습니다. 하지만 한강은 자유와 희망을 주는 강이에요. 데이비드는 완전히 건강합니다. 학교에서 축구부에 들어갔어요. 친구들과 뛰어놀고 웃고 꿈을 꿉니다. 사라는 피아노를 배워요. 재능이 있다고 선생님이 말했죠.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수지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매일 웃어요. 탈북민 가족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연구합니다. 핵융합 에너지 프로젝트가 10년 계획으로 승인됐어요. 파괴가 아닌 창조를 위한 과학이죠. 가끔 북한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생각납니다. 최철도요. 그들은 아직도 그 체제 안에서 살고 있죠. 하지만 저는 증언을 계속할 겁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요. 진정한 조국은 국민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제가 10개월간 한국에서 살며 깨달은 진리예요. 북한에서는 체제를 위해 개인이 희생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가
최우선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한강변을 산책할 겁니다. 가족과 함께요. 데이비드가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요. 사라가 웃는 모습을요. 수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밤에도 불빛으로 반짝이는 강물이 희망처럼 빛나요. 10년 전 평양에 갔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출신 과학자.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수진을 만났고 데이비드와 사라가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권력도 특권도 모두 버렸지만 대신 가족의 안정과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데이비드가 방에서 나옵니다. 아빠, 숙제 도와줘.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그래, 간다. 이것이 제가 꿈꾸던 삶이에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요. 북한 핵미사일 개발 책임자였던 제가 이제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언할 겁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은 나의 고향 미국의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서도 자유가 느껴져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자유로운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 다큐 구독과 좋아요로 힘 보태주시고 북한에서의 지옥 같은 10년을 견디고 이제 한국에서 평범한 행복을 찾은 마이클 가족에게 축하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이제는 한강변에서 자유롭게 웃고 있는 그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친구 인생 다큐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을 인생 다큐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